앉아만 있어도 돈이 되는 그곳, 세상에 하나뿐인 카페 빈센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카페 빈센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은홍 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장은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잘 지내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시장도 더불어서? 네. 1월 달에 기대감을 안고 있었던 네. 우리 시장 2월 달에 다소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은 사실 종목장의 가능성이 큽니다. 매크로 변수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흐름에 대해서 수익률이 좌우되기 때문에 옥과 석을 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고용은 좋고 물가는 전월 대비 높아지지만 그 전보다는 좀 둔화되고 복잡하네요. 네, 해석이 어려워요. 좀 분분한 상태. 네. 네, 전반적으로 흔들리며 피는 꽃이 주식시장이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들 방문해 주셨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금융업계의 젠틀맨이라는 오. 수식어가 붙을 만큼 네. 점잖으시면서도 또한 독특한 뷰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나름 될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갖춘 두 분인데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 모셨고요. KB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떠세요? 분위기가? 아니, 아침에는 좀 뵙고 또 저녁에도 뵙고 뭐 이랬는데 네. 분위기 좀 다르지 않아요? 어떠신지? 이런 방송만 좀 불러주세요. 아, 진짜요? 편안한 분위기 좋네요. 네. 좋으시다 말씀이시죠? 네, 박사님도. 저도 좋은 분들하고 같이 해서 오늘 편하게 말씀할 텐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매크로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유 본부장님하고는 얘기가 다를 거예요. 아, 다를 그래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금융 쪽의 전문이시고 저는 이제 매크로 쪽을 더 깊이 있게 보니까 얘기가 미리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편하게 가자니까요. 아니, 두 분 다 유씨이셔서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 유유상종 특집인가 했는데 아니군요. 마음은 거예요.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많이 틀립니다. 후유 특집?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의미 있는 뷰를 주시는 두 분이기 때문에 네. 나름 닮은 점이 있다라고 해서 유유상종이라고 저희가 오늘 좀 붙일 생각이고요. 네. 네. 자, 저희가 카페 빈센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질문이 있어요. 사전 네. 질문. 네, 네, 네. 제가 갑작스럽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원 본부장님께 자, 없어요. 네. 대본에 없는 거라서. 네. 유동원 본부장에게 2022년이란? 2022년이요? 네. 30년 경력의 최악의 한 해. 네, 였었습니다. 웃으면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 같죠? 불면증도 생겼고 머리도 많이 빠졌고 아이고. 네, 살도 많이 빠졌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하면은 옛날에는 배가 나왔었을 때는 네.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괜찮네 이제. 작년을 겪으면 바뀌었어요 앞단이. 10kg 빠졌습니다. 10kg. 자, 유신익 박사에게 댓글이란? 공부를 좀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안 보려고, 왜냐면은 제가 그 뭐 멘탈이 이렇게 강한 편은 아니라서 좀 보고서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요새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에 그냥 트렌드나 어떤 이제 분위기를 보면서 이분들이 지금 어떤 고민에 좀 많이 휩싸여 있으시구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냥 경제로 오로지 그러니까 업으로서 좀 느끼시는 분들이 느낌이 좀 체감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당연하게 이제 좀 좋은 얘기를 좀 들으시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많으신 것 같고, 이제 반대 경제, 실업에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당장 한국 경제는 당장 삶이 팍팍한 게 나아지기가 힘드니까 좀 부정적인 상태에서 좀 한숨을 많이 쉬고 계셔서 앞을 좀 내다보기 힘들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본부장님도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댓글. 아, 네, 댓글? 댓글. 네. 그러니까 작년이 가장 힘들었다라는 부분은 네.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타인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작년에 많이들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 가슴으로 다 와닿았기 때문에 저도 같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거기다 대놓고 그냥 투자에 관심을 좀 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사명의식, 소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해요. 그분들이 또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댓글들이 약간의 좀 공격성이 들어왔었을 때의 아픔은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한테는. 그것보다도 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의 상태가 저한테는 참 많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시면. 예, 그렇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저분들이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근데 또 잘 안 보세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끝까지도 안 보시고 또 막 그러니까 참 이게 한 분 한 분 다가가기가 참 힘들다는 느낌을 받아서 댓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분들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데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컨텐츠를 한다는 게 있어서 대중 공공재의 성격이 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분이 소녀 감성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네,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카페 빈센트 공식적인 질문의 네. 인트로를 좀 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역시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자, 미국입니다. 미국 경기 판단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분분합니다. 감히 제가 예측 건데 올 한 해 내내 이 부분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물가는 큰 폭에서 보면 피크아웃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소득이 증가한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 경기는 좋다, 호황이다, 오히려 골드락스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뭐 노랜딩까지도 나오고. 자, 미국 경기 판단에 대해서 먼저 유신익 박사님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잘 살아갈 걸로 보입니다. 잘 살아갈 거고 자기들의 경로대로 나름대로 개척을 잘 해갈 거고 지금 이제 앞으로의 패스는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정책인데 지금 바이든의 정책 자체도 사실은 최근에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이야기 노이즈는 많지만 결국에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바이든이 실패한 거는 지금까지 인식하고는 인플레는 거의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경기마저 놓쳐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지가 되는 게 우리 빈센트님 말씀해 주셨지만 가처분 소득이 좋아요. 지난번 가처분 소득을 보니까 22조 5천에서 7천억 달러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라고요. 자산하고 임금 소득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 한국에서 보는 시각의 관점에서 실업률이 다소 올라가거나 혹은 이 소비 증가율이 소매 판매 증가율이 조금 떨어지고 둔화되는 부분은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니에요. 소득 여력 갖춰본 소득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만 나아지면은 소비를 계속 할 수 있는 경향성이 있고 최근에 저축률이 뭐 2.6%에서 3.3% 초반대까지 올라가니까 이것도 좀 불안 요인이야, 침체 양상 징후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으신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빠르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과거에 위기가 있었을 때 보면은 저축률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거의 2%, 5%, 10%, 2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을 봤을 때 미국을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노랜딩, 뭐 하드랜딩, 소프트랜딩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어떤 형태로 본다고 한다면은 잠깐의 딥, 그러니까 소프트 약간의 주춤거리는 딥. 근데 이것도 의도된 딥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감내 가능한 정도로 인상을 하는 정도니까 금리를. 그래서 그 정도의 진폭만 잠깐 눌리고 다시 재정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 거다. 바이든 정책에서 제가 그래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인플레 감축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 감축법이 투자 쪽이 아니라 그들이 유일하게 지금 세금 인상을 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양적 완화 돈을 막 풀면서 나중에 이거 현대 화폐 이론이니까 이거 나중에 세금으로 돈 풀려가지고 부가 쌓이면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재정을 갖다가 좀 좋게 만들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킨 나라가 지금 미국 딱 한 나라입니다. 그나마 버텨지니까. 그래서 패스를 잘 개척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재정 지출을 갖다가 물론 효과가 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다른 나라 경제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딥한 부분을 완만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또 다시 성장 경로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유신익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미국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로 갈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본부장님. 네. 이런 작금의 상황 속에서 결국 올해 종목장이라는 것은 선택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우리 주식시장으로 연결시켜 보면 어떤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까요? 네. 뭐 거의 제가 의견이 다를 것 같지가 않은데요. 오늘. 처음부터 우린 네. 같다.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네. 경기 침체가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거다.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가처분 소득이 워낙 강하고 또 순자산 나누기 가처분 소득도 워낙 높고 그래서 미국만큼 지금 가계와 개인들이 펀더멘털이 튼튼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와 비교할 정도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많이 안 좋아요. 예, 가계 쪽이. 그렇지만 미국은 정말 튼튼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게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펀더멘털도 계속 많은 분들이 그 2000년 닷컴버블 붕괴될 때랑 비교를 많이들 하셨는데 저는 그때와 비교가 안 된다. 기업들의 지금 현금 흐름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어떤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심지어 그렇게 말이 많던 테슬라를 보시더라도 부채 비율이 제일 큰 기술주 중에서 제일 낮아요. 네, 좀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왜냐하면 주식을 이용을 해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도 펀더멘털이 되게 튼튼하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드렸던 말씀은 경기 침체를 그렇게 속단하지 마라. 작년 11월, 12월 달에는 뭐 거의 90%의 매니저들이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예, 뭐 올해 온다. 이런 분위기였지만 그렇게 오기에는 정말 정부가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는 한 안 올 거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것과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변수냐? 결국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정부가 정말 엄청나게 좀 그 경기 둔화를 일으키려고 하거나 좀 두려워하는 부분은 결국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기업들 또는 인플레이션이 해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왜 올해 1월달에 그렇게 AI, 뭐 로보, 뭐 챗 GPT,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런 쪽에 대한 초점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렇게 12월 달에 막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테슬라. 네. 근데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100% 올랐잖아요. 물론 빠질 때 심하게 빠졌습니다만. 이쪽도 보시면은 가격 인하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고 또 어떤 산업의 변화를 가지고 있죠. 구조적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네, 그래서 이쪽도 상당히 미국이 좋아할 거고 미국 네. 정부도 좋아할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올해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업종과 기업들 여기에 밸류에이션이 매력도가 있는 기업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중요하다. 그게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개념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최근에 금리는 올라가는데 네. 나스닥이 같이 올라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나스닥 이퀄 금리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 그 기업들 안에서도 현금 흐름이 좋거나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기업들은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작년 해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에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주목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안 내려오잖아요. 절대적인 수치로는 또 굉장히 높은 여전히 수준이고요. 이것도 그러면 시장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주식시장 보면 그렇게까지 동요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고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자,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맞습니다. 굉장히 큰 어떤 하락장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많이들 19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의 흐름으로서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때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고 임금 상승률도 높았고 근데 이때와 지금하고 비교를 딱 해야 되는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생산성. 계속 강조해 주시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면 작년이 안 좋았었어요, 사실. 작년 4, 4분기까지만, 3,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안 좋았었는데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계속 뭐 밑으로 긴다, 생산성이 안 올라간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아마 이 추세가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빠지는 추세일 겁니다. 그리고 앞자리 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2%를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3%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 70년대의 낙타등처럼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왜냐하면 당연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쉬면은 성장률은 떨어지죠. 근데 이제 계속 또 올라가면 또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항상 보면 인플레이션이 세게 치고 들어왔었을 때 과거에 30년대, 50년대도 낙타등의 모습을 보였고 그때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도 그 모습을 보였고 또 이번에도 또 그런 모습이 오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저희는 아마 주식에 대해서 내년 초 이맘때쯤 되면 다 던질 수도 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거의 절반 이상 청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생산성이고 그러면 조금 앞서 나가자면은 그 생산성이 좋아지게 해주는 기업들이 보이면 그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겠죠. 또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정말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조심해야죠. 근데 이제 기업들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주택 부분에 있어서의 주거비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계속 높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자, 이걸 보고 있으면은 주택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 종목들을 팔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앞으로 이 판매도 잘 안 될 거고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고 금리 높아지고 그러면 건설주들이 안 좋을 거냐, 주택 건설주들이 안 좋을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작년 상반기에 안 좋았어요. 근데 하반기 특히 4, 4분기에 이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은 거의 50%씩 급등을 했어요. 주가가. 왜 그러냐? 단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덜 떨어지는 요소인데 그게 인플레이션 가격 정가가 되는 기업들은 그나마 일시적으로라도 주가가 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과 주가의 연관성인데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면서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좀 좋아하지만 좀 걱정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종목들이 인플레이션의 가격 정가 가능한 기업들. 네. 예, 주택시장에서 뭐 자기네들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는. 그거는 인플레이션 낮춰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이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그 종목들도 좋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금융주들도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핵심인데 사이클적으로 어느 타이밍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업종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종목을 투자해야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럴 때는 저희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투자자들보다 훨씬 수익을 상대적으로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기 좋은 때거든요. 공부를 좀 더 많이 할수록 회사를 좀 더 이해할수록 더 투자 수익률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이 정말 바짝 벌어야 되는 타이밍. 그래서 방송을 요즘에 찍을 때도 지금은 빠지면 들어가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오를 때 팔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저희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작년 내내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와 연결되는 종목들과 업종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결국 사실 상반기까지를 놓고 보면 생산성 재고를 바탕으로 종목을 좀 선별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침체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폭 확대. 네. 자, 이거를 과거에 뭐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처럼 뭐 파월의 수수께끼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심지어 10년물하고 2년물뿐만 아니고 미국 기준으로 3개월물 또 6개월물은 더 확대되고 있어요. 자, 장단기 금리차 확대 이퀄 경기 침체 가능성 상승. 이 공식이 이번에는 다르다. 어떤 부분이 과연 다른 걸까요? 먼저 이 박사님. 전 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경기 사이클을 보면은 이제 소사이클로 3년, 5년 주기를 볼 수 있고 10년을 볼 수 있고 아주 역사적인 사이클로 20년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갇혀 있는 거는 이제 소사이클 3년, 5년짜리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매크로가 어찌됐든 제가 앞서도 잘 헤쳐나갈 거다라고 네. 말씀드렸지만 올해 진폭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소비도 다운이 조금은 되고 제가 좀 다른 부분은 이제 우리 본부장님하고 다른 부분은 지금의 금융시장의 호전이나 이런 거는 금융의 현상이지 매크로의 현상이 아니다. 실물의 그러니까, 현상은 매크로가 좋아지고 기업의 체력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기보단 금융의 현상이고 금융에서 어떤 쪽의 현상이 있느냐 첫 번째로 그 채권 시장의 안정화가 빨리 됐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제일 위기로 느꼈던 건 사실 미국 채권 시장이 망가져서 발행이 안 돼 버리면 이건 아비규환이다. 전 세계 채권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였는데 그게 사실은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 게 일본이 사실은 좀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많이 도와줬고 채권 매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화답으로 일본의 환개입에 대해서 GDP 2%가 넘는데도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깔고 갔어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환에서 어느 정도 회복 효과가 나오니까 채권 시장에 이제 소위 말해서 중앙은행들이 그때는 환개입하느라고 바빴는데 그 돈들이 다시 이제 채권 포트폴리오 구입하고 금으로 또 다시 구입을 하면서 이 시장을 안정화시켰고 그것이 결국 레버리징화 돼 있어서 그러면 자산이 금도 올라가고 채권도 가격이 회복이 됐는데 물론 이제 기준금리하고 갭은 이제 생각할 거는 좀 논외로 하시고 그럼 회복 못한 게 어디냐 주식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더 좋은 건 어디냐면 유로스톡스예요. 아, 유로스톡스는 가치 주기 때문에 밸류를 더 그러니까 비싸게 매겨줘도 되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훈풍이 그쪽에서 부는 거죠. 그러니까 봉쇄, 그러니까 중국의 봉쇄가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서비스 수지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원 질문으로 돌아가서 채권 시장에서 장기물을 계속 산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돈이 너무 많이 아직도 풀려 있는 상태다 금융기관에. 그러는 그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먼저 살 수 있는 게 채권 장기물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소사이클 상에서는 이 텀 스프레드가 이제 역전이 된 상태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당장은 진폭이 되게 낮은 것 같다. 근데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사이클로 보면 3년 뭐 5년 정도는 완만하게 이렇게 좀 넘어가겠지만 지금 해결을 못한 게 결국에 뭐냐면 미국이 모든 나라 경제가 이번에 부채 조정을 하면서 실물 부분을 탄탄하게 하면서 주가를 올렸으면 저는 이거는 대세 상승이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채를 갖다가 억지로 조정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금리는 올리지만 QT도 하지만 QT를 하면서도 미세 수급적으로 약간 채권을 오히려 좀 사주면서 지금 재무부에서 채권을 바이백을 조금 해주면서 중앙은행이 QT를 좀 하고 이런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부채 조정을 제대로 못하고 했어야 된 타이밍을 놓치고 넘어갔는데 금리는 올려놨다. 그러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가 어느 정도 공고하게 버텨주는 상태에서 시장금리가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한계를 딱 맞아버리면 네. 이게 부채가 더 이상 이제 못 느는 구간이 나옵니다. 네. 그 구간에서 여기서 크래시가 나오면은 그때는 그 다음에는 대책 수습 불가.
저는 약간 그런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버블을 띄면서 가는 금융 현상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실물 부분에서 물론 그걸 잘 받아와줘서 버블이 이 금융 쪽에서 생기는 버블을 갖다가 실물 쪽에서 잘 이렇게 특히 재정 정책으로 잘 융화를 해주면 사실은 뻥 터지진 않고 갈 텐데, 그것을 결국 세제로 조정을 잘 해줘야 된다. 이 버블 현상 자체를. 근데 그 기간이 올해 상반기에 빨리 지금 금융이 완화되면서 약간 버블이 다시 좀 끼는 양상으로 나타났고, 근데 그것이 매크로의 완화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괜찮으니까 가도 돼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징후들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빨리 좀 색깔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1년으로 좀 저는 이제 경제를 하다 보니까 좀 금융에 잘 모르는 분야가 많고 그래서 그럴지 모르지만 죄송스럽게도 이게 좀 빨리 좀 어떤 실링 그 천장에 네. 좀 맞닿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빨리라고 한다면 지금 하반기 중으로. 아, 네. 하반기 중에 네. 올해. 네. 아, 이 의견은 조금 많이 다를 수도 틀리네요. 있는 그러니까 부분 아닌가요? 네, 많이 틀리네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어떤 한 국가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저희는 이제 부채 비율의 어떤 구조를 들여다봅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 3년 들어갔었을 때 3년 동안에 가장 먼저 봤던 게 도대체 부채가 어느 정도로 쌓여 있느냐, 그리고 도대체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서 오느냐, 뭐 이런 부분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부채의 문제가 기업의 부채나 개인의 부채의 문제가 아닐 경우에 터지는 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말고 중국에 대해서, 지금 미국 말고 중국에 대해서 거의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그림자 금융 얘기했었고, 계속 중국이 뭐 망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심지어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래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로 안 갔죠. 작년에 뭐 리오프닝 안 하고 그냥 다시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경제 성장률 2%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채가 많은 쪽이 정부라서 그래요.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터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정부를 믿죠. 정부가 망하지 않는 케이스일 때. 중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부를 믿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게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을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장내 금리차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맞는 말이죠. 당연히 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경기 침체의 사이즈나 그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좀 한참 걸렸다가 경기 침체가 온 적도 있었고요. 가장 길었던 게 제 기억으로는 30개월이 넘어요. 30몇 개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역전이 됐다고 치면 3년 뒤. 그러니까 2023, 2024, 2025. 그죠? 그러니까 2026년에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가장 길면은.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미국의 기업 부채, 또 미국의 가계 부채 다 문제가 터질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정부 부채 비율이죠. 자,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이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잖아요. 그렇지만 이 국가는 그냥 저성장 그냥 쭉 갔어요. 2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잃어버린 경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뭐 폭락 뭐 이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그죠? 꾸준히 천천히 이제 망가지는 포인트죠. 그게 결국은 정부 부채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정부 부채 비율이 GDP의 130%. 근데 기업 부채 비율은 7, 80%. 그다음에 가계 부채 비율도 7, 80% GDP에. 요거는 터질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근데 정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경기 침체가 오고 실업률이 폭등을 하고 금융위기가 터지는 걸 바랄 정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장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어떤 지금 현재의 정책상 또 모든 사람이 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만 잡히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러면서 명목 성장률이 유지가 된다면 즉
성장률은 유지가 되고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이게 상상과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빠르게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라 생각하고요. 보통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와 경기 침체와 연결되는 케이스는 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인버스 일드 커브라고 얘기를 하죠. 금융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가 역전이 될 경우에 대출을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대출 증가율이 0%가 됐는데 경제가 성장을 한다. 이거 어렵습니다. 예금이 안 는다. 근데 경제가 성장한다. 가능해요. 왜? 대출을 늘려주니까. 대출로 가지고 물론 그게 이제 펀더멘탈이 나빠지는 거죠. 예금은 그대로 있는데 대출만 늘어나고 있으면 그만큼 펀더멘탈이 약해지는 거죠. 근데 그 괴리가 지금 미국의 예대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60%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겨우 올라와서 70%도 안 된단 말이죠.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100% 가면 무조건 터져요. 그러면 가계부채비율도 나쁠 거고 기업부채비율도 나쁠 거고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뭐 물에 빠져 있는데 물이 내려가면은 뭐 밑에가 헐벗었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 기업들 수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시스테믹 리스크, 체계적 붕괴와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에 경기 침체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내년에도 하반기에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올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들 있죠. 만약에 정부가 갑자기 우리 인플레이션 도저히 안 잡혀. 이거 좀 경기 침체 세게 오게 만들어서 금리 많이 더 올려서 뭐 하자.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갑자기 은행권이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금리를 더 높여주면 대출 더 해주죠. 우선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사이클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저는 은행주들을 많이 들여다볼 거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게 신용카드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세게 오려면은 신용카드 쪽이 먼저 망가집니다. 연체율이 올라가고 대출 증가율이 급락하고. 근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연체율은 유지가 되는데 대출 증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보이지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쨌든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계속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종목을 찾아내면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